자, 이슈를 음악으로 이해하고 공감합니다. 이슈와 음악의 만남, 이슈앤뮤직 이어가죠. 오늘은 강현민 작곡가와 함께합니다. 작곡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이슈와 음악 갖고 오셨습니까? 네, 혹시 그 아나운서님은 K 클래식이란 말 혹시 들어보셨나요? 들어봤죠. 또 저번 시간에 우리 이제 조성진 그 피아니스트의 쇼팽 그 음악도 함께 들어봤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요즘에 뭐 정말 한국 클래식계에 되게 좋은 소식들이 좀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아, 맞아요. 그래서 뭐 다 아시다시피 지금 뭐 뉴스 기사 보시면 다 올라와 있겠지만은 지금 콩쿠르를 연달아서 지금 우승하고 있는 소식들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그런 K 클래식과 그리고 이 콩쿠르의 의미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해보고, 사실 오늘 조금 중점적으로 다루고 싶었던 거는 그러면은 이 콩쿠르에서 우승하는 사람들이 뭐 이 전 100%의 연주자 100% 중에 1%라고 한다면은 나머지 99%는 어디로 갈 것인가, 어디로 가는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도 한번 짚어보고 싶었습니다. 나머지 99%는 어디로 가는가. 네, 좋습니다. 최근에 소식이 들려왔지만 오래전부터 한국의 클래식 음악가들이 아주 큰 콩쿠르에서 우승을 해왔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뭐 지금 막 일어나는 일이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콩쿠르 우승을 잘하기로 유명한 나라기도 해요. 사실 한국이. 그러니까 이게 클래식 음악이라는 게 유럽에서 비롯된 음악이지만은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배출된 이 정말 전 세계적인 콩쿠르 우승장들이 많이 있고, 최근에는 이제 22살 바리톤 김태한 김태한 바리톤이죠. 이 이제 그 세계적인 콩쿠르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에서 1등을 하고요. 그다음에 러시아에서 열렸던 제17회 차이콥스키 국제 콩쿠르에서 거의 뭐 8명 전원인 것 같아요. 8명 전원 한국인 연주자들이 모두 입상을 했고요. 기악 부분에서는 한국인 최초로 우승자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기악은 최초예요? 네. 이번에? 그래서 김계희 바이올리니스트, 이영은 첼리스트, 그다음에 손지훈 성악가, 이렇게 세 분이 일단은 거기서 우승을 했고요. 그리고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면은 뭐 우리들이 뭐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쇼팽 국제 피아노 콩쿠르 우승자인 조성진 피아니스트와 반클라이번 국제 피아노 콩쿠르 우승자인 임윤찬 피아니스트도 있죠. 네. 사실 예전에는 바이올린, 뭐 피아노에서 좋은 성적을 거뒀다면 최근에는 실내악, 또 성악가들이 많이 수상하고 있는 거네요. 맞습니다. 보통 바이올린 그리고 피아노 위주로 좀 많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뭐 예전에 뭐 그 사라장부터 시작해갖고 지금까지 이렇게 올라오면서 바이올린이라든지 피아노 쪽에서 원래는 콩쿠르가 많이 있었는데 우승자들이 최근에는 성악가들이 좀 이렇게 좀 빛을 보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찾지 못했던, 이게 제 느낌에는 이건 뭐 저의 개인적인 견해입니다만은 우리나라가 최근에 또 한창 성악 붐이 또 불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팬텀 싱어라든지 이런 거 같은 이제 성악가들이 모여서 경연하는 대회들이 또 많이 있다 보니까 정말 숨겨져 있던 보물들이 많이 나오게 되고, 이런 또 경험들을 통해서 콩쿠르 우승에 더 가까워지고 심지어 우승자가 나오기도 하고, 그런 문화들이 좀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콩쿠르에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는 이유, 뭐 많은 프로그램들이 생겨서 그럴 수도 있다고 하지만 작곡가님 봤을 때 또 다른 그 근본적인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콩쿠르라는 거는 사실 되게 주관적인 대회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주관적인 대회다. 네, 왜냐하면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피아니스트가 5명이 똑같은 노래를 똑같은 곡을 연주를 한다고 해도 제각기 다 다르게 들릴 수밖에 없거든요. 자기만의 스타일이 있고 자기만의 표현 방식이 있고 이런데,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심사위원들이 들으면서 주관적으로 판단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콩쿠르에서 좋은 성적을 낸다는 건 사실 뭐 운빨이 좀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근데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좀 나름대로의 기준이라고 한다면은 진짜 피아노, 예를 들어서 피아니스트 우승자, 뭐 조성진 피아니스트라든지 임윤찬 피아니스트가 하는 공연들을 보면은 공통점이 뭐가 있냐면, 연주도 연주지만은 사실 그 얼굴에서 드러나는 표정이 되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음악과 동화가 되는 순간이 있다라고 표현들을 하는데, 이 피아니스트가 단순히 피아노 연주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이 피아노와 일심동체가 돼서 정말 표정 하나하나 그리고 심정 하나하나가 모두 그 음표 하나하나에 동화가 돼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감동을 많이 받는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기 임윤찬 피아니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콩쿠르를 이제 진행 중일 때
심지어 옆에서 이제 지휘를 하고 계시던 그 지휘자 선생님께서 정말 감동에 법받쳐서 이제 눈물까지 흘리셨다는 맞아요. 일화도 있잖아요. 네. 근데 그게 왜일까 생각하면은 음악성도 있지만은 임윤찬 그 피아니스트가 이 곡을 대할 때의 그 자세, 그 표정, 그 마음이 보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뮤지컬 업계에서 뭐 보자면 약간 뮤지컬 배우가 아닐까, 피아니스트도 한 명에. 왜냐하면 이 노래를 단순히 노래를 하는 것이 아니라 네. 표정 연기도 있어야 되고 손짓 하나 하나의 그런 움직임들도 어떻게 보여줘야 되는지도 중요하니까. 그렇죠. 이런 것들이 다 콩쿠르에서는 중요하게 들어가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아까 전에 그 작곡가님께서 던진 질문은 네. 콩쿠르 나머지 99%의 연주자는 어디로? 라는 질문이었잖아요. 네. 이 질문에 대한 해설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콩쿠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방금 말씀드린 뭐 조성진 피아니스트, 임윤찬 피아니스트 이런 분들은 사실 이제 정말 성공적인 케이스, 정말 수많은 연주자들 중에서 그 성공적인 케이스에 해당하는 정말 뭐 탑 1%, 탑 1%라고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저 같은 작곡가들은 어떤 문제의식이 늘 있냐면은 이렇게 탑 1%가 저렇게 활약을 하고 있을 때 나머지 99%는 다 어디서 어떻게 하는 거죠. 왜냐하면은 매년 음대생들은 졸업을 하고 매년 연주자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사람들도 자기 나름대로의 그런 먹고 살 길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자기 나름대로의 그 음악적인 그런 길을 인생을 펼쳐나갈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플랫폼들이 있느냐, 도대체 이 사람들은 뭐 하고 있느냐.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것들의 문제의식이 좀 있어서 조금 들여다봤더니 네. 이제 문제가 뭐였냐면은 제가 아는 이제 예를 들어서 연주자들의 태반 한 50% 정도는 중간에 음악을 그만둬요. 음악을 그만두고 뭐 다른 정말 음악이랑 상관없는 다른 업계에서 일을 하게 된다든지 이런 경우가 정말 많고요. 그래서 뭐 피아노 전공이었는데 예를 들어서 카페 사장을 하고 있다든지 네. 이런 식으로 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되게 많고 뭐 연주를 계속 해나가는 사람들이 하더라도 상당히 가난하고 상당히 이제 그런 뭐 경제적인 부분이 되게 어려운 상황이지만은 그래도 이 음악 하나를 위해서 이 가난함을 불사하고 계속해서 정진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작곡가로서 이런 사람들 봤을 때 물론 콩쿠르에 이렇게를 통해서 이렇게 나가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사실 될까 말까예요. 일단 콩쿠르 우승은 했지만은 그 이후의 일은 또 그 이후의 일이기 때문에 네. 그분들이 그 이후에 뭐 정말 성공적인 가도를 달릴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해서는 사실 콩쿠르가 정해주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 이후에 이제 뭐 음반 기획사가 이 사람들 찾아올 것이냐, 뭐 앨범을 낼 것이냐, 뭐 연주회를 누가 해줄 것이냐 이런 것들도 이제 이 사람들의 몫이 아닌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 탑 1%도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는데 나머지 99%는 더더욱이나 그런 기회들이 많이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뭐 음반 기획사는 더더욱이나 찾지 않을 거고 연주를 할 수 있는 플랫폼도 상당히 많이 적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플랫폼이라고 한다면은 뭐 예를 들어서 그 뭐 소규모 공연장 부터 시작해서 대규모 공연장까지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모아줄 수 있는 에이전시 이런 것들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99%를 위해서 사실 저 같은 작곡가들과 예술 경영하시는 분들이 나서서 이제 그런 이제 이분들이 연주를 할 수 있는 이분들이 자유롭게 그런 음악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플랫폼들을 만들어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사실 이런 얘기들을 좀 하고 싶었습니다. 자, 1%에 있는 사람들도 보면 콩쿠르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는 것도 쉽지 않지만 그 이후에도 어렵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콩쿠르도 하나의 어떻게 보면은 뭐 대회잖아요. 네. 그리고 대회에서 입상을 하고 끝이잖아요, 사실. 그 이후에 뭐 사후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이 따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네. 그 이후에는 다시 원래대로 그 피아니스트는 자기의 갈 길을 가야 되는 것이고 자기가 알아서 이 길들을 개척해 나가야 되는 부분인 거죠. 어렵다. 네, 그래서 이게 되게 쉽지 않은 현실입니다. 그래서 네. 이런 것들을 위해서 사실 이제 뭐 저 같은 작곡가들, 그 예술 경영자들이 최근에 어떤 시도들을 많이 하고 있냐면 네. 크고 작은 이제 플랫폼들을 계속 만들어 보려고 시도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시간이 날 때마다 이렇게 좀 그런 연주자분들과 계속 매칭 작업을 해서 이분들과 계속 공연을 기획할 수 있고 그 다양한 음악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만들기 위해서 계속 지금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아까 그 50%의 사람들이 포기를 하고 네. 이제 생업 때문에 포기를 하고 다른 일을 한다 했잖아요. 네네. 그런 분들을 위해서도 공연 기획을 한다. 네네. 그렇게 생각하면 될까요? 뭐 아예 다른 업계로 넘어가신 분들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일단은 찾아는 봬요. 네, 찾아뵙고 일단 이런 기회들이 있는데 한번 해보겠느냐. 근데 보통 그렇게 넘어가신 분들은 아예 접고 넘어가신 분들이 많아서 안 되긴 하는데 종종 그래도 오시는 분들.
하고 싶어서 해보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세요. 그리고 심지어 한번 그렇게 또 넘어오셨다가 네. 아무래도 자기는 음악을 하는 게 맞는 것 같다 싶어서 계속 또 음악 업계에 다시 돌아오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렇군요. 예. 근데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게 작곡가들과 예술 경영자들이 이렇게 밖에 나가서 이제 연주자들을 이렇게 모으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게 제 느낌에는 뭔가 시스템화가 되지 않다 보니까 그냥 모이가 그냥 저희들이 길거리 나가서 그냥 길거리 캐스팅하는 이런 느낌이 사실 들긴 해요. 그래서 이런 이제 플랫폼들을 만들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시스템도 만들어줘야 되고 조금 더 체계화가 돼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많이 듭니다. 그렇다면 부산 예술인들의 노력도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떤 노력들이 필요할까요? 네. 그래서 부산에서 같은 경우에는 뭐 저의 이제 그런 뭐 예시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산대학교 이제 그 음대생 출신 그리고 뭐 인제대학교라든지 이제 그런 다양한 이제 부산 경남 쪽에 있는 그런 음대생들을 모아서 이제 다양한 뭐 앙상블을 만들어서 부산이라든지 경남 그리고 심지어 뭐 수도권 지역에서도 공연을 지금 계속해서 올리고 있어요. 근데 이게 보통 뭐 대규모 공연이라기보다는 틈새 시장이라고 볼 수 있는데 대형 공연들은 이미 포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클래식 공연이. 그래서 뭐 조성진도 있고 임윤찬도 있고 있는데 우리가 굳이 대형 공연을 만들어서 뭐 하냐 뭐 이런 것들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은 어디를 노리고 있냐면 좀 그 공간들이 좀 제대로 활용이 되지 않고 있는 카페라든지 뭐 오래된 뭐 부산의 저기 영도 쪽에 있는 뭐 창고라든지 공장 창고 이런 데를 빌려갖고 저희들 나름대로 테마형 그런 공연들을 기획을 해보고 올리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한번 잘 되니까 그 앙상블 자체가 이름이 많이 알려지게 돼서 저 다양한 지금 곳에서 지금 공연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카페라든지 이제 좀 일반적인 뭐 쉽게 얘기해서 뭐 임윤찬이나 뭐 그 조성진 피아니스트들이 웬만하면 가지 않는 곳들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이제 가는 거죠. 저희들이 가서 공연을 해주고 어떻게 보면 소외계층 분들 그리고 소외계층 아니라 하더라도 이런 음악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없으셨던 분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공연을 기획을 해서 많이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또 한 프로젝트는 이제 이런 연주자들을 좀 더 많이 모아서 그러니까 이때까지는 앙상블 단위로만 했었지만은 부산에 아무래도 이제 이런 앙상블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그럼 이 앙상블들을 또 합치면 어떨까라는 아이디어들이 생겨서 그러면 오케스트라를 한번 만들어보자 이런 지금 생각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써 이런 것들이 하나의 플랫폼이죠. 그래서 만약에 이 오케스트라가 또 정착이 되고 좀 더 활성화가 된다면은 더 많은 분들이 또 조인하실 수 있고 앞으로 더 큰 공연에 큰 음악 기획에 더 많은 연주자분들이 그 예술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주어질 수 있는 거죠. 자, 결국은 예술인들이 활약할 수 있는 이 무대가 많이 만들어져야 하고 또 국내 지역 인재들에 대한 관객들의 관심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래야 좀 K-클래식도 꾸준히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단순히 저희가 뭐 1차적으로 이렇게 사람들을 모아서 앙상블을 만들고 오케스트라를 뭐 만들고 이렇게 하는 것은 저희들의 몫이지만은 이분들이 올리는 공연이라든지 음악을 감상하시는 분들은 어쨌든 관객분들이시기 때문에 이 부산 시민들 그리고 이 전국의 시민분들이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물론 조성진 피아니스트, 임윤찬 피아니스트 공연 꼭 보러 가셔야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분들 공연도 보시고 그 다음에 우리 지역에 있는 인재들도 시간이 나실 때마다 계속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응원을 해주시면은 정말 보다 더 많은 음악인들이 성장을 할 수 있고 앞으로 더 많은 음악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만 기억할 것이 아니라 99%의 인재들도 좀 기억하고 관심을 가져야 된다. 라고 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끝으로 어떤 곡 들어보면서 오늘 마무리할까요? 오늘은 이제 지역 인재들을 조금 각광을 한다라는 의미로서 제가 만든 앙상블이죠. 도담 앙상블이라는 이제 부산에서 활동하고 있는 앙상블인데 이 앙상블과 함께 방금 말씀드린 건 전형적인 케이스예요. 그래서 제가 연주자들을 모아서 하나의 팀을 이루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루어낸 성과인데 실제로 우리가 음반을 냈습니다. 음반을 내고 제가 이제 창작을 한 곡인데 기억의 인사라는 곡이 클래식 곡이고요. 클래식 창작곡이고 이제 부산에서 활동하고 있는 부산 출신 연주자들로 구성된 도담 앙상블이 연주했습니다. 도담 앙상블은 우리 지역 인재들이 모여 있는 곳이군요. 네, 맞습니다.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담 앙상블이 연주한 기억의 인사 들으면서 오늘 마무리하죠. 지금까지 이슈앤뮤직 강현민 작곡가와 함께했습니다. 작곡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